플레이즈라고 하는 세컨더리 메신저인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내는 몰레큘을 어떻게 해서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이니비션 시키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서 칼슘 시그널링을 조절을 하는지, 정확히는 칼슘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이온 채널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제 포타슘 채널, 칼륨 채널을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뒷부분의 대부분의 내용은 포토 리셉터, 즉 빛을 인지를 하는 리셉터인 로놉신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아세틸콜린 리셉터입니다. 그러니까 심근에서 G프로테인의 액티베이션이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의한 G프로테인의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해서 포타슘 채널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세틸콜린이 있고 이제 심근에 이제 리셉터가 있겠죠. 근데 이 리셉터 당연히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이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렇게 세 개의 G프로테인이 컴플렉스로 이루어져 있다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GDP가 GTP로 바뀌면서 활성화된 상태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G베타 감마랑 G알파가 서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 G알파, GTP가 결합된 G알파 폼이 다른 대상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식으로 많이 작동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경우는 G알파가 떨어져 나가면 이 G베타랑 감마 컴플렉스가 포타슘 채널을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인터랙션을 하고 이러면서 포타슘 채널을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거죠. 지금 본 포타슘 채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포타슘 채널은 이제 포타슘 이온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 양전하, 세포 안쪽의 양전하의 양이 줄어드니까 여기는 더 음전하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깥쪽과 안쪽의 전하 차이는 더 커지겠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양전하가 안으로 들어왔다라든지 아니면 음전하가 바깥으로 나가서 세포 내부가 음전하가 적고 양전하가 높은 수준, 즉 대부분의 세포는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 내부는 세포막 주변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음전하에서 양전하 쪽으로 바꿔지겠죠. 물론 양전하로 되지는 않아요, 자연적인 현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외부와 내부의 그 전압의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디폴라라이제이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분극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분극은 폴라리티를 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폴라라이제이션, 분극을 잃어버렸다, 탈분극, 그리고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더 분극이 생겼다, 과분극 상태, 평균하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빛을 인지를 하는가. 이제 눈에 있는 이제 러드셀이라고 하는데, 지금 눈을 보면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러드셀과 이제 콘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러드셀은 빛을 인지를 하는 것이고 콘은 이제 색상을 구분을 해주는 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러드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핵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 말단 부분에 시냅틱 바디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말단 부분에서 다른 신호 전달 물질, 대표적으로 뉴런 트랜스미터 같은 것을 뉴런으로 전달을 해서 외부에서 인지한 신호를 전달을 해서 다음 세포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파라크라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우선 빛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빛을 인지를 하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미용화를 찍어본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아우터 세그먼트라고 이제 나눈 부분에 디스크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 디스크에 위치하는 빛을 인지하는 리셉터, G프로테인 커플 리셉터가 이제 러덥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덥신은 여러분들 정말 조금 헷갈려 수 있는데, 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레티널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결합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 결합된 상태가 있는데, 이게 결합이 돼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을 인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티널, 이 케미컬의 스트럭처가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에 빛을 쐬기 이전에는 11cis retinal moiety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시스 결합을 하고 있죠. 근데
빛을 쬐게 되면은 light induced isomerase, 빛에 의한 아이소머레이즈의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트랜스폼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붙은 상태에서 계속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변형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빛을 인지하고 빛을 줄이고 안 줄이고에 따라서. 그래서 아실 부분은 이제 이 트랜스폼으로 됐을 때 로놉신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빛을 쬐지 못하는 어두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게 좀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빛을 쬐지 않은 깜깜한 환경에서 이제 그 시신 그 블러드셀의 멤브레인 포텐셜, 이제 막전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mV 정도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세포들, 특히 이제 뉴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mV 정도가 평균의 상태이고 이때가 안정기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보다 약 30mV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 상태를 잃어버려서 이미 깜깜한 상황에서 디폴라라이즈드 컨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활성화가 되는 막전이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깜깜한 상황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계속 뿜어줘요. 셀 자체가. 근데 만약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소디움과 칼슘 채널이 닫히게 되는데, 그 기작이 이제 여기 있는 사이클릭 GMP에 의해서 활성화돼요. 이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빛을 쪼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깜깜한 상황에서 이제 소디움과 칼슘의 채널이 퍼뮤블 채널이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전이를 디폴라라이제이션 상태로 유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뉴로트랜스미터가 계속 뿜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빛을 쬐게 되면은 이 상황이 블락이 막히면서 하이퍼폴라라이즈 상태가 돼서 뉴로트랜스미터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이러한 현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지를 해서 뉴런으로 전달을 해주고, 이게 뇌로 가면서 빛이 쪼였다 안 쪼였다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패스웨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선은 빛을 쪼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놉신에 붙어있는 레티나가 트랜스폼으로 바뀌면서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G 프로테인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합을 하면은 GDP가 GTP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됨과 동시에 G알파, G베라 감마 컴플렉스가 나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GTP가 붙어있는 액티베이션된 G 프로테인이 지금 보시는 PD, 폴리디아스터레이즈 엔자임에 인터랙션을 하게 돼요. 이 폴리디아스터레이즈는 여기 이 경우는 이제 사이클릭 GMP 포스포디아스터레이즈인데, 여기 보시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면 사이클릭 AMP 혹은 사이클릭 GMP 이런 것들을 그냥 Y' GMP, 그러니까 세컨더리 메신저를 제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G 프로테인이 결합을 하면서 이 프로테인 컴플렉스에 있는 감마 서브 유닛과 결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감마 서브 유닛이 이 포스포디아스트레이즈의 액티비티를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풀리면서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가 되면 세포 내에 높은 수준으로 있었던 사이클릭 GMP가 GMP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 현상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소디움과 칼슘을 세포 내부로 유입을 해서 디폴라라이제이션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 채널 자체가 사이클릭 GMP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클릭 GMP의 세포 내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채널의 기능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디움과 칼슘의 농도가 감소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폴라라이제이션 상태에서 다시 이제 폴라라이제이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게 되는 거죠. 일련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메커니즘은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는 디센시티나이제이션, 즉 그 신호가 꺼지는 기작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꺼지는 기작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된 GTP가 바인딩이 된 G알파 프로테인에 GTPase 액티베이팅 팩터라고 할 수 있는 RGS9과 G베라5 이 컴플렉스가 붙어서 GTP를 GDP로 바꿔주는 거죠.
결국 붙음으로써 이 G 프로테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페롤라이시스 액티비티에 의해서 포스페이트 그룹이 하나가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GDP로 다시 바뀌면서 인액티베이션 상태의 G 프로테인으로 바뀌는 기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아까 여기서 사이클릭 GMP가 GMP로 바뀌면서 칼슘의 농도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죠. 빛을 쬐면.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이 여기 있는 칼슘이온의 농도가 그러면 세포 내에서 줄어들겠죠. 근데 이 줄어든 칼슘의 농도를 인지라는 프로테인이 있어요.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스 액티베이팅 프로모터. 즉 사이클릭 GMP를 만들어내는 그 프로테인을 액티비티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인데 쉽게 얘기해서 칼슘이 높은 환경에서 칼슘을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반대의 경우 세포 내 칼슘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 프로테인의 기능을 억제를 하게 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빛을 쪼이면 결과론적으로 사이클릭 GMP의 농도가 줄어들어서 세포 내 칼슘 유입이 줄어드는데 그 얘기는 다시 이 줄어든 농도에 의해서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액티비티 프로모터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구아닐 다운스트림 그 다음 타겟인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액티비티로 올려주는 거죠. 그 결과 사이클릭 GMP 레벨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채널이 가지는 특성이 사이클릭 GMP 게이티드 아이언 채널, 즉 그 농도에 따라서 채널의 활성도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계속 돌게 되는 현상이 다 또 다른 조절하는 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작은 지금 보시면 저도 이번에 공부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시켜드리면 동일한 양의 빛이 계속 쪼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러덥신 리셉터에 이제 여기 이 C 터미너스 세포 내부를 보면은 여기가 원래 이제 G 프로테인이 붙는 위치예요. 근데 포스포릴레이션이 점점 되면서 이제 여기 보이는 어레스틴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이 포스포레이티드 사이트를 인지를 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G 프로테인이 여기 와서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일종의 이제 경쟁을 하는 G 활성화된 G 프로테인과 빛을 쪼였으니까 활성화된 G 프로테인들이 많이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붙을 준비도 돼 있고. 근데 어레스틴이나 프로테인이랑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수준 이상으로 시그널이 확 증폭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기작처럼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이 두 몰레큘이 그냥 같은 환경에서 같은 농도로 있는데 서로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몰레큘들이 어느 위치에 이 프로테인들이 어느 위치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환경에서는 이 트랜스듀신은 아까 말씀드린 그 러덥신에 반응하는 G 프로테인 컴플렉스고요. G 프로테인이고 이제 여기는 어레스틴은 아까 말씀드린 리셉터를 막아주는 프로테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깜깜한 환경에서는 G 프로테인들이 여기 그 러덥신이 많이 있는 이 디스크 위치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빛이 들어오면 바로 인지를 해서 다음 신호 전달 기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고 어레스틴은 상대적으로 그 기작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러덥신이 있는 위치에 적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빛을 쪼이게 되면은 이제 꺼야 되는 게 다음 스텝이 되겠죠. 활성화된 신호 기작을. 그래서 이 위치가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기작을 통해서 빛을 인지하는 세포 신호 기작이 로드셀에서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절로 넘어와서 이제 RNA 사이클레이스라고 하는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내는 그런 엔자임에 대해서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와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굉장히 다양한 기장에서 사이클릭 AMP가 중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TP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포스페이트가 있고 이제 여기 모노포스페이트가 있죠. AMP. 그리고 이 사이클릭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포스페이트가 결국 산소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이클릭 AM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클릭 AMP, 사이클릭 GMP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하게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에서 일종의 세컨더리 메신저로서 기전을 하죠. 그래서 이 15-5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글라이코겐이 합성이 되거나 분해가 되는 이러한 현상, 정확하게 말하면 분해가 되는 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GPCR과 아데닐 사이클리에이즈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일반 생명 시간에도 많이 배웠다시피 이제 글라이코겐은 결국 글루코스가 사슬 형태로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이 글라이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붙어 있는 글라이코겐에 UDP 레시드가 붙어 있는 글루코스가 글라이코겐 신세이스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늘어나게 되는 기장. 즉 이때는 GS는 결국 글라이코겐을 형성하는 기장을 보시고, 반대로 여기 있는 글라이코겐 포스폴레이스 같은 경우는 글라이코겐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브레이크를 포스페이트를 이노르가닉 포스페이트를 더해줌으로써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로 만들면서 하나의 글루코스를 떼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작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생리학적인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신호 전달 기작이 확인이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A인데 이제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ACTH, 아드레나콜틱코트로픽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으로서 리셉터를 결합을 하면은 이제 G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활성화를 시키겠죠. 활성화된 G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아데닐 사이클레이즈의 액티비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이니비토리 호르몬,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2나 아데노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아데닐 사이클레이즈의 액티비티를 막아줌으로써 다운스트림 시그널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이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도 GPCR이 라이간드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G 프로테인이 붙었다가 이제 G 베라 감마가 떨어지고 G 알파가 GTP 폼과 결합을 해서 그 혼자서 이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에 인터랙션을 하면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활성화시켜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스트럭처가 나온 결과여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포 내부에 있는 인트라셀룰러 도메인 리진에 있는 위치에서 이제 카탈리틱 도메인, 즉 사이클릭 AMP를 생성을 해주는 이 도메인이 있어서 여기서 기장을 하면서 생성을 해냅니다. 이 사이클릭 AMP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부분에 셀 시그널링에서 나와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릭 AMP를 서브스트레이트로 이용을 하여서 세포신호 전달을 조절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카이네이스가 PKA,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고요. 스폰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이제 PKA 같은 경우는 요즘에 컴플렉스인데, 보면은 카탈리틱 도메인과 레귤레이터리 도메인,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이 맞겠죠. 카탈리틱 서브유닛과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고, 각각 두 개씩 이렇게 해서 테트라모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사이클릭의 간단한 그림을 보시면 사이클릭 AMP가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에 각각 단백질 하나당 사이클릭 AMP가 두 개씩 붙으면서 이 카탈리틱 서브유닛만 따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그 기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슈더 서브스트레이트 도메인이라고 있죠. 이 위치가 뭐냐면 이 카탈리틱 이 슈더 서브스트레이트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위치인데,
카탈리틱 도메인은 결국 결합을 해서 계속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는 카이네이즈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걔가 액티브하게 활성화된 위치를 얘가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네이즈가 이 레귤레이터를 써주니까 결합을 함으로써 카이네이즈의 액티브한 환경이, 액티브한 도메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기작을 하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 슈도 서브스트레이트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서브스트레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포스폴레이션 되지는 않아요. 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있는데 이게 사이클릭 AMP가 이제 CMBA나 CMBB라고 하는 이제 사이클릭 AMP 바인딩 리즌에 이렇게 붙게 되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에 의해서 이 위치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카탈리틱 도메인이 오픈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레귤레이터 서브닛이랑 떨어지면서 이제 pKa가 활성화된 상태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하게 이제 글라이코겐 메타볼리즘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 pKa 시그널링이 즉 사이클릭 AMP를 인지를 한 pKa가 활성화된 게 어떻게 해서 조절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재상에서 피규어 하나인데 이걸 좀 부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이제 pKa 시그널링이 리버에서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우선은 에피네프린이 존재를 하면 이제 하나의 혈중의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처음과 끝은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글루코스를 세포 내에서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글라이코겐을 하나씩 떼주는 방법, 더 떼게 하나씩 떼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방법, 아니면 하나씩 떨어지는 거를 막아줌으로써 이제 합성이 되는 거를 막아줌으로써 글루코스가 글라이코겐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뒷부분에 나올 텐데 이러한 세포 내의 빠른 리스판스 말고 다른 거는 이제 글루코스는 6카본으로 만들어진 당이죠. 그 말고 3카본으로 만들어진 파이루베이트와 같은 올가닉 컴파운드를 글루코스로 합성시켜주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같은 프로세스까지 다 조절합니다. pKa 시그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우선은 글라이코겐이 쪼개지는 현상을 촉진시키는 기제입니다. pKa가 활성화가 되면은 얘는 이제 카이네이즈니까 어떠한 대상을 포스폴리레이션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GPK라고 하는 글라이코겐 글라이코겐 포스폴리레이즈 카이네이즈를 포스폴리레이션 시켜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액티베이션된 애가 글라이코겐 포스폴리레이즈를 다시 포스폴리레이션 시켜서 액티베이션 시켜줘요.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 글라이코겐 붙는데 거기서 그랬던 것처럼 액티베이션된 글라이코겐 포스폴리레이즈가 결국 글라이코겐에서 하나의 글루코스를 떨어져 나오게 얘기를 해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근데 이 포스폴리레이즈도 보니까 이렇게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카이네이즈랑 좀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포스폴리레이즈랑 카이네이즈는 쉽게 생각을 해서 카이네이즈는 그냥 붙여주기만 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스폴리레이즈는 붙여서 그 대상을 떨어뜨리는 역할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카이네이즈는 ATP를 포스페이트로 붙이는데 사용을 하는 반면에 이제 포스폴리레이즈는 그냥 인올가닉 포스페이트 아이온 그 자체를 아이온 몰레큘 자체를 인올가닉 상태의 폼을 그대로 붙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는 글라이코겐을 쪼개서 글루코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글라이코겐으로 합성이 돼서 글루코스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과정인데 pKa가 활성화되면은 여기 있는 글라이코겐 흰페이스를 포스폴리레이션을 시켜주는데 얘는 포스폴리레이션이 되면은 인액티브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pKa가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 IP가 inhibitor of phosphoprotein phosphatase 라고 하는데 포스포
프로테인의 포스파테이즈라는 거는 포스포레이션 된 프로테인에서 포스페이트를 하나 떼주는 얘기죠. 근데 그 기능을 하는 엔자임을 막아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IP가 이넥티브 상태인데 이제 이름 되게 복잡하죠. 이넥티브 이니비터. 그리고 포스페이트가 붙으면서 결국 이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프로테인, 포스파테이즈를 활성화된 애를 이제 이넥티베이션 시켜주고 그럼 얘가 이 기작을 막아주는. 왜냐면은 얘는 결국 이 상태가 원래 이제 포스페이트를 계속 떼주는 애인데 그러면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교과서를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왜냐면 용어가 뭐의 이니비터, 뭐의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이클릭 AMP가 줄어드는 경우 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글라이코겐의 농도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글루코스 레벨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랑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이클릭 AMP라는 세컨더리 메신저를 이용을 하는 그런 환경은 정말 다양해요. 지금 보면 뭐 지방, 아디포스부터해서 리버, 폴리클, 에스트로사이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인테스틴이나 키드니 이런 것도 다 나타나죠. 하지만 사이클릭 AMP라는 세컨더리 메신저를 굉장히 다양한 조직과 세포에서 이용을 하는데 당연히 그 결과는 조직마다 기능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 사이클릭 AMP와 아데노 사이클레이즈를 이용한 시그널 패스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사이클릭 AMP가 굉장히 단시간에 확 신호를 이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무식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이 강해요. 그 이유가 지금 예로 보시면 에피네프린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니까 나이가 드니까 얘 하나만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얘가 리셉터에 결합을 해야 되니까 결국 리셉터 하나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셉터 하나가 있어서 이제 이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G 프로테인들이 붙었다 바로 떨어지잖아요. 액티베이션된 라이간과 결합한 GPCR과 G 프로테인은 붙었다가 또 금방 떨어지는데 그러면 주변에 이제 인액티베이션 상태로 있었던 G 프로테인들을 막 액티베이션 시키겠죠. 그럼 걔네들이 다 1대1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랑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하나의 라이간드 리셉터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한번 1차적으로 신호가 증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는 일종의 사이클릭 AMP를 생성을 해내는 엔자임이죠. 그렇게 되니까 얘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이클릭 AMP를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 가는데 약 10,000배 정도의 농도가 신호 화학 수준에서 10,000배 정도의 신호가 증폭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이클릭 AMP가 아까 보셨지만 두 개가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 하나에 결합을 하니까 총 4개의 서브유닛이 붙어서 2개의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활성화를 시켜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활성화된 애 하나는 하나의 프로테인만 포스포리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또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엔자임과 프로테인들을 다 포스포레이션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생리학적 현상을 나타내주는 프로덕트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일련의 과정이 결국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호가 증폭이 되는 기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아까 보여드린 이제 글라이코겐의 메타볼리즘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신호 전달을 해서 그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rapid respons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이클릭 AMP가 생성이 됨에 따라서 이제 실제 어떤 프로테인이 더 트랜스크립션이 되냐 이거를 바탕으로 약간 슬로우 리스판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라이간드가 붙고 액티베이션된 G 프로테인 때문에 아데니릴 사이클레이스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지고 나면 얘가 pKa의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에 붙고 강의 교재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카탈리틱 서브유닛이랑 나눠지면서 얘네들이 다른 다양한 액티베이션된 pKa가 다양한 엔자임을 포스포리레이션 시킴으로써 작용시켜 만든다. 이게 빨간색으로 정의된 내용이죠.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액티베이션된 pKa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크랩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포스포리레이션 시켜줍니다. 이 크랩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프리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그래서 DNA에 붙어서 그러한 진 익스프레션이 시작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 크랩 프로테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프리 바인딩이라고 있잖아요. 프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이클릭 AMP 리스폰스 엘리먼트 DNA 부분을 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위치인데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사이클릭 AMP에 디펜던트한 거죠. 왜냐하면 사이클릭 AMP로부터 액티베이션된 pKa에 의해서 이게 포스포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붙으니까 일련의 그런 관련 상황했을 때 이런 이름이 붙은 거고 다시 이 pKa 액티베이션 된 애가 들어온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크랩 프로테인이 포스포레이션이 됩니다. pKa 액티베이션 된 pKa에 의해서 그럼 얘가 이제 CBP 이거 되게 비슷한데 이게 CBP는 결국 크랩 바인딩 프로테인이에요. 이 프로테인에 붙는 또 다른 프로테인 일종의 코팩터라고 얘기를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코팩터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 두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DNA에 붙고 그리고 특히 이 코팩터가 즉 보이는 RNA 폴리머레이즈 2 트랜스크립션을 유도를 해주는 그러한 폴리머레이즈죠. 얘를 리크루트를 하면서 이 위치에서부터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기작으로도 pKa 및 사이클릭 AMP 시그널링이 글라이코겐의 메타볼리즘 연관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어떤 진이 익스프레션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보시면 계속 이렇게 pKa가 둥둥둥 떠다니는 애처럼 나오죠.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ACAP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있어요. 이거는 ACAP은 A 카이네이스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앵커로서 역할을 합니다. 앵커, 즉 지지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M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교과서에서 member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ACAP 프로테인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ACAP 프로테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pKa가 앵커링이 돼요. 그래서 고정이 돼요. 떠다니는 상태가 아니고 이 앵커 프로테인이 위치하는 데에 pKa가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얘기는 세포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특정 위치에 pKa가 몰려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현상, 그러한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우터 뉴클리어 멤브레인 아까 보셨던 여기 바깥쪽 여기에 이렇게 ACAP 프로테인이 있고 여기 pKa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ACAP 프로테인은 또 여기는 PD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사이클릭 AMP를 일종의 여기서 사이클릭 AMP를 탄생하는데 사이클릭 AMP를 이제 5' AMP로 바꿔주는 역할을 엔자임이 붙어있게 되죠. 그래서 신호가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처럼 돌게 되는데 pKa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서 사이클릭 AMP가 증가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에 카탈릭
이제 액티베이션 된 pKa 카탈릭 서브 유닛이 릴리즈가 되면서 여기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위치상으로 여기 있는 PD랑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데 동시에 이 사이클릭 pKa 프로테인의 카탈릭 도메인이 이 PD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은 PD가 활성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이클릭 AMP를 5' AMP로 바꿔주면서 결국 PK 시그널을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PK 시그널링을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마찬가지고 네거티브 피드백 이펙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CAP 프로테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러한 일종의 셀 내부의 특정한 위치에서의 신호 조절 기작을 pK 신호 기작을 조절을 하는 그러한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을 나눴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빠른가요? 여전히?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하고 수업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세컨더리 메신저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세포 신호 전달 기관의 세컨더리 메신저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칼슘이랑 사이클릭 AMP를 뽑을 수 있고 뭐 그 이외에 이제 또 다른 모lecule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다루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칼슘 신호 기작 세포 내에서 이제 칼슘 신호가 어떻게 해서 조절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포스포리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칼슘 레벨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앞부분에서도 나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퓨라트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뭐 되게 강조를 하지는 않고 교과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쓰는 테크닉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퓨라트라고 하는 일종의 케미컬인데 이게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칼슘이랑 결합을 하면은 형광을 내요. 이 원리가 가장 칼슘 측정을 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이었고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테크닉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형광 단백질을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 G캠프라고 하는 물질인데 칼모듈린이 있어서 여기서 칼슘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모듈린은 EFN이라고 하는 칼슘을 바인딩할 수 있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EFN을 포함을 하고 있는 칼모듈린이랑 여기 있는 EGFK 프로테인이랑 엠설틴이라는 프로테인을 연결을 하면은 평상시에는 형광을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칼슘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형광을 나오게 되는 방식이죠. 즉 얘기는 프리 칼슘이 많을수록 세포 내 다른 프로테인과 결합하지 않은 자유 아이온, 프리 아이온 상태의 그러한 칼슘이 많은 상태에서는 얘가 플루오레센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겠죠. 더 많이 붙을 것이고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GFP 아코린이라고 하는 몰레큘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G캠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이토졸에 있는 칼슘 레벨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해요. 그에 반해서 여기 있는 이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ER 안에 위치를 해요. 이 프로테인 자체가. 그래서 ER 안에 있고 칼슘 바인딩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세포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현을 시키면 이 프로테인은 ER로 가겠죠. 원래 자연적인 상태로 ER로 가니까 ER로 가는데 거기서 칼슘 레벨이 높아지면 이렇게 ER에서 형광 신호를 보낼 것이고 ER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다시 형광이 줄어들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식은 기본적인 원리는 대부분 동일한 거고 차이라고 하면은 그 단백질이 세포 내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칼슘 시그널링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화학식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결국 그 세포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에서의 칼슘 펌핑과 그에 따른 시그널링이 결국 그 시작은 결국 여기 나오는 포스포이노시톨 멤브레인에 있는 포스포이노시톨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포스파틸 이노시톨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제 인지지라고 하는 거기서 인 부분이죠. 얘가 엔자임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인 지질에 있는 인 부분이 이렇게 두 개의 세컨더리 메신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폴리페이즈 C라고 하는 일종의 G 프로테인의 이펙터 프로테인인데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면 DH라고 하는 리피드 베이스의 페리에스드 베이스의 몰레큘과 그리고 여기 있는 IP3라고 하는 몰레큘 두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세포 신호 전달 기전을 조절을 하는 메신저 역할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대표적으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포스폴리페이즈 C라고 하는 이제 멤브레인 앵커드 프로테인도 결국 GPCR과 G 프로테인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는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라인 한 점부터서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제 G베라감만 떨어지고 G알파는 GTP 어키트 상태로 액티베이션이 돼서 A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포스폴리페이즈 C가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있는 그 인 부분의 물질을 결국 이렇게 IP3랑 DH라고 하는 두 개의 몰레큘로 이제 나눠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IP3 패스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더 뒤에 이제 DH에 대한 시그널링을 설명드릴 텐데 IP3가 이제 이건 굉장히 여러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는 현상인데 보시면 IP3 몰레큘이 이제 ER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IP3 게이티드 칼슘 채널과 결합을 해서 이 채널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요. 채널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R과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서는 칼슘을 저장하는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죠. 교과서에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그 농도가 나오는데 ER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0나노몰 그리고 사이토졸은 100나노몰, 마이토콘드리아는 100나노몰 이 정도를 계속 저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뿜어내기도 하고 전달을 하기도 하고 칼슘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세포의 신호 전달 기전을 또다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이제 저장고로서 가장 대표적인 건 ER인데 그래서 IP3가 ER 멤브레인에 있는 이 칼슘 채널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채널이 IP3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채널을 ER 루멘에서 바깥으로 사이토졸로 빼주게 되죠. 또 다른 이거는 여기랑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칼슘이 ER에 있던 게 사이토졸로 넘어가기도 하고 사이토졸이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이 경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이 빨간색이 IP3 리셉터고 여기도 IP3 리셉터이죠. 그래서 IP3가 결합을 하게 되면 칼슘이 ER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도 해요. 사이토졸로.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셀들의 경우는 이제 이 IP3 리셉터, IP3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 있는 이제 웨이들과 연결을 해서 칼슘을 전달해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ER의 멤브레인 중에서 마이토콘드리아와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하는 멤브레인을 특별히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어소시에이티드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멤브레인에 있는 지금 보시는 IP3 게이티드 칼슘 채널의 경우는 지금 GRP75가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 위치에 있는 이제 VDAN, 볼티지 디펜던트 NI1 채널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단백질을 통해서 연결을 했어요. 굉장히
일종의 격자처럼 이렇게 딱 두 개 맞아떨어진 건 아니고 중간에 링커가 있어서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얘가 아무데나 나갔다가 운 좋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빠른 시그널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여기 VDEC Voltage Dependent Anion Channel NION이라고 되어 있죠. 음전하를 전달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칼슘은 쾌타이온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NION을 넘겨주는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보면은 그냥 어떤 물질이라면 좀 그렇고 이제 양전하를 끼고 있는 쾌타이온들도 보낼 수가 있고 일종의 이너가닉 컴파운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약간 흑칼슘에 비해서 클로라이드 같은 원아이온이 약 7배 정도 더 트랜스포팅 어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굳이 붙여서 원아이온 채널이라고 한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시그널을 받고 칼슘을 이쪽으로 뿜어서 선택적으로 V덱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안까지 들어왔어요. 마이토콘드리아는 멤브레인이 두 개죠. 아우터랑 이너 멤브레인 두 개가 있죠. 아우터 멤브레인 하면서 여기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도 있는데 이 근처에 이너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MCU 마이토콘드리아 칼슘 유니포터라고 하는 몰레큘에 의해서 이 칼슘이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안까지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글라이콜라이드 여러 메타볼릭 이벤트들이 칼슘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가 있겠죠. 유니포터라고 얘기를 할 수, 이건 유니포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칼슘이 또 계속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100 나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자연적으로 레귤레이션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내보내는 기작은 지금 보면은 이제 하이드로겐, 칼슘, 안티포러 그리고 소디움, 하이드로겐, 칼슘, 안티포러 그리고 소디움, 칼슘, 안티포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V덱에 의해서 칼슘이 또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빠지는 기작인데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안티포터, 여기는 유니포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MCU 같은 경우는 유니포터라고 하고 얘네들은 안티포터라고 하고 또 다른 포터 종류가 이제 심포터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니포터 같은 경우는 몰레큘 하나만 한 방향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트랜스포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티포터 두 개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칼슘은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대신에 하이드로겐과 소디움은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심포터는 두 개의 아이온을 같이 한 방향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심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MCU 프로테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지금 매트릭스고 지금 여기가 여기겠죠? 여기인데 여기 있는 거는 이유가 이게 뭐 가까이에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결국 여기가 오픈이 되는 거는 이 여기 있는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의 칼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기에 칼슘 농도가 높게 되면 이 미쿠 1, 2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결국 EFM들 칼슘 바이딩 도메인에 있어서 칼슘도 센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칼슘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만 여기가 오픈이 돼서 칼슘이 내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는 이제 시그널링에 의해서 ER에서 사이토졸로 칼슘 농도가 조절되는 기장. 여기는 액티베이션 됐을 때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칼슘이 전달되는 기장.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 ER을 계속 이렇게 칼슘을 뿜어주면 그 안에 스토리지 레벨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칼슘을 리필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장인데 이 오라이1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일종의 매크로페이지나 이런 이뮤 시스템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테인인데 칼슘 채널인데 여기 보면 뭐 스트로포레이티드 플라즈마 멤브레인 칼슘 채널 대표적인 오라이라고 하는 단백질 기장을 보면은 이제 이 ER 멤브레인에 여기 보이는 스팀1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있어요. 이 스팀1이 있어서 만약에 ER에서 칼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칼슘을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칼슘이 농도가 ER에서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스팀 프로테인들이
올리고머라이제이션이 돼요. 여러 개 프로테인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컴플렉스가 ORI1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ORI1과 결합을 하는 위치는 캐드라고 하는 스팀원의 단백질 부분인데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ORI 채널이 오픈이 되게 되면서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이토졸의 이제 칼슘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다시 이 사이토졸에 있는 칼슘이 ER로 들어가서 ER 상태, ER 내부의 칼슘 농도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기작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되게 반복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세포의 시그널을 자극을 주고 그 안에서 세포 내의 칼슘, 사이토졸의 칼슘 레벨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왜냐하면 ER에 들어온 거는 이제 사이토졸에 있는 칼슘으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되고 실제로 정자 낭자가 수정을 할 때도 포스포리페이스의 또 다른 아이소타입인 포스포리페이스 Z랑 같은 몰레큘에 의해서 이러한 오실레이션 패턴이 확인이 되죠. 굉장히 다양하게 티피컬하게 나오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결국 IP3에 의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세컨더리 메신저인 DH에 의한 패스웨이를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시면 DH가 만들어진 이 DH가 결국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또 다른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요. 근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pKa도 되게 많은 방식으로 다운스트림 시그널을 조절을 하죠. 포스포레이션 시키면서 마찬가지로 pKC도 그렇게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다른 서브스트레이트들을 포스포레이션 시키고 그를 토대로 해서 신호 전달 기작을 조절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pKC의 다운스트림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벤트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칼슘도 올라가고 사이클릭 AMP가 어떤 경우는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셀 시그널 패스웨이가 좀 복잡한 이유가 셀 타입마다 역할은 다 달라요. 세컨더리 메신저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당연히 다운스트림 서브스트레이트가 다르니까. 근데 얘네가 혼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머슬이랑 리버셀에서 보시면 머슬에서 이제 뉴로널 스티뮬레이션 이제 어떤 뉴런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칼슘 시그널링에 의해서 이제 글라이코겐 포스포레이스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동시에 이런 뉴럴 스티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호르몬 스티뮬레이션도 같이 받게 되면은 이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에피네프린 때문에 사이클릭 AMP가 활성화가 되면서 PK 시그널링이 커지죠. 그 얘기는 칼슘 시그널링이랑 PK 시그널링이 둘 다 활성화가 되는데 얘네들이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글라이코겐의 디그라데이션을 증가시켜주는 글루코스 레벨을 높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두 개의 세포 신호 전달 기작이 상호간에 같은 시너지틱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지금 보면 리버셀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IP3랑 DH 세컨더리 메신저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IP3 때문에 칼슘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 DH 때문에 PKC가 또 액티베이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호르몬에 의해서 사이클릭 AMP가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피지올로지컬 환경에서, 생리학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되면은 PKC는 예를 들어서 글라이코겐 신테이스를 억제를 하는데 활성화된 PKA도 결국에는 글라이코겐 신테이스를 억제를 하고 같이 도와서 이렇게 글라이코겐의 합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와 동시에 칼슘이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를 활성화를 시키고 PKA 시그널도 활성화시킴으로써 또다시 시너지틱하게 글라이코겐의 분해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칼슘과 사이클릭 AMP는 결국 특히 이제 글라이코겐 분해 기작에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면서 신호 기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던 것들 중에 이제 신호 전달을 해주는 몰레큘로 사이클 EMP, 칼슘, IP3, DH 이런 것도 보셨는데 그리고 하물며 이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가스까지 종의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과서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떠한 기작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에 의한 생리학적 반응 이거 자체는 이제 근육의 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세틸콜린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죠. 그러면 G 프로테인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포스폴리페이즈 C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리피드 바이레이어에서 포스파티딜 리노시토를 이용해서 IP3를 생성을 해내고 그러면은 IP3는 결국 ER에서 칼슘 레벨을 사이토졸로 올려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칼슘이 세포 내 증가한 칼슘이 칼모듈린이랑 결합을 하면서 이제 칼슘 신호 전달 기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로테인 칼슘 칼모듈린 컴플렉스가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스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알지닌에서 이제 시트룰린, 알지닌과 산소를 이용해서 시트룰린과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만들어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기체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쉽게 주변에 있는 세포로 릴리즈가 돼요. 쉽게 이제 확산이 되는데 확산이 돼서 지금 여기 있는 엔도셀리얼 셀에 있던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셀들이 이렇게 안에 있는 이제 머슬셀까지 도달을 하면 여기서 다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인지를 하고 있는 리셉터가 여기서는 이제 사이클릭 GMP를 만들어내고 이 사이클릭 GMP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또다시 신호 전달 기작으로 근육의 이완 상태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상황과 연관이 된 약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비아그라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비아그라가 고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이제 호흡과 이러한 평활근의 운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구한된 약이죠. 타겟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작들로 인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도 세포의 신호전달 기작 물질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이 챕터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